몸을 죽이려면 경정맥을 노려라. 우크라이나는 이 방식을 잘 알고 있고 점령된 크림반도를 지탱하는 주요 동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150만 러시아인들이 크림반도 점령 결정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탈러시아화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 시작되며 모든 것은 한 다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다리는 아닙니다. 대다수의 관심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로 있는 케르치 대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러시아가 점령된 반도로 이어지는 19, 10km의 생명줄을 건설하는데 최소 37억 달러를 쏟아부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도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푸틴의 군대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그 주요 다리만이 푸틴이 크림반도를 러시아화된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일한 다리는 아닙니다. 또 다른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푸틴 침공 후 러시아에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초르니히브 마을에 위치한 이 다리는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과 크림반도로 연결합니다. 이 다리는 지안코이 교차로의 일부로 헤르손주를 통과하며 점령된 크림반도와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육상 경로의 일부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다리와 연결된 도로들은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이 헤르손과 크림반도 사이에 병력과 보급품을 이동시키는 물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체나르 다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푸틴이 침공을 시작할 때 러시아가 남부 우크라이나로 병력을 빠르게 이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체나르 다리는 전쟁 초기 몇 주 동안 러시아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내부의 배신자들이 러시아가 그 다리를 이용해 침공 초기에 우크라이나 남부를 압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체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체나르 다리는 크고 인상적인 케르치 다리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그 다리에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은 6월 7일에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밤새 드론 작전을 통해 체나르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심하게 손상돼 수리에 몇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는 크림반도와 점령지 우크라이나로 잇는 중요한 생명줄이 끊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정맥을 잘라낸 것과 같아서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해방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파괴합니다. 그 전략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다뤄야 할 공적이 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제1독립돌격대대가 코드 9.2 드론 부대와 협력해 다리를 파괴하는 공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흐리보폴 전선으로 인원과 보급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주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미트로 필라토프 제1독립돌격대대장은 이번 공격이 단순히 기회가 있어서 실행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필라토프는 이것이 37 차량화소 총여단의 연료와 윤활유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히 실행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2026년 내내 우크라이나가 후방 물류를 파괴해 러시아 전선을 약화시킨 놀라운 전략입니다. 그 결과 코드 9.2 부대의 알렉산드르 나스텐코는 복구에 엄청난 작업이 필요할 정도의 타격이 가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한 일을 정확히 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코드 9.2 부대는 6월 7일 영상에서 이번 타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약 1분에 나오며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드론들이 헤르손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핵심 보급로의 충돌에 들어가는 시점 화면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의 내부 작동 방식도 엿볼 수 있는데 가끔씩 나오는 지휘센터의 장면을 통해 이 작전이 얼마나 첨단 기술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서는 이것이 단발적 행동이 아닌 체계적 작업임을 밝힙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중거리 드론을 처음 사용한 장면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앞서 코드 9.2 부대 영상만으로 체르니히우 다리의 심각한 손상이 직접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당국에서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있고 그래야 합니다. 이제 푸틴에게 러시아 전쟁의 핵심이었던 다리가 왜 공격당했고 방공망이 왜 또 우크라이나 공격을 완전히 막지 못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새 드론이 관련이 있지만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입니다. 크렘린이 점령지 헤르손의 수장으로 임명한 러시아 괴뢰 볼로디미르 살도는 점령된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시바시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야간 무인기 공격으로 초르니히우 정착촌의 교량 상판이 손상됐습니다. 보안 문제로 장코이 검문소 통행이 일시 차단됐으며 차량들은 아르메아스크와 페라코프 검문소로 우회하고 있다고 살도는 전했습니다. 이 댓글은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드론잔의 언급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상투적인 변명이 없었던 건 살도가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성공을 확인해주면 안 돼, 살도. 그는 러시아 방공망이 워낙 성공적이라 우크라이나가 노린 지점에서 드론을 격추했다고 전 세계에 말해야 해. 살도가 언급한 검문소들도 있어. 아르민 프리스크와 페라코프는 그다지 좋은 대안이 아니야. 후자는 매우 좁은 경로라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사이로 오가며 군사장비, 대규모 호송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아르메스크는 상대적으로 튼튼하지만 그 경로엔 러시아가 꼭 지켜야 할 작은 다리가 있다. 러시아가 이 검문소를 계속 쓰고 싶다면 그 다리가 크림반도 비러시아화 전략의 다음 목표가 될까?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5월 내내 공격한 R280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경로의 대안을 찾느라 분주해. 우크라이나 군과 드론 부대는 이미 그 고속도로의 부분적 공중통제권을 확보했고 최근 몇 주간 이 주요 도로에서 러시아 차량 수십 대를 파괴했다. 이제 전략은 다음 단계야. 먼저 차량을 파괴하고 이어 러시아가 차량을 R280 고속도로로 보내는 다리들도 파괴하는 거지. 이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정말 훌륭한 전략이고 러시아에게는 크림반도로 이룰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야.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보여준 건 처음이 아니야. 2023년 8월 체르니히우 다리 공격 이후 오래 기다려온 후속 조치야.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다리를 일시 마비시켰지만 러시아 당국은 한 발만 명중했고 나머지는 방공망에 격추됐다고 주장했어. 이번엔 러시아의 운이 없었고 우크라이나는 최근 체르니히우 다리 공격에서 서방 무기를 쓰지 않았어. 6월 7일 공격에서 목표를 명중한 드론은 모두 우크라이나산이었고 그중 하나는 전쟁에 처음 등장한 드론이었어. 그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 드릴게.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 새 드론이 전장에 투입됐어. 그게 뭘까? 이름만 들어도 왜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그렇게 위험한지 알 수 있어. 베이모스가 등장했어.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신형 드론을 파이어포인트가 만든 여러 대의 FP 드론과 함께 처음 실전에 투입했다고 해. 베이모스는 완전히 신형이야. 프라브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에 처음 공개됐고 그 사양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무기 체계에 인상적인 추가임을 알 수 있어. 쿨버 에어로스페이스와 글라퍼가 개발한 베이모스는 약 300km의 타격 반경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이중탄두 설계로 목표물에 2배의 파괴력을 가할 수 있어. 드론의 앞부분에는 40kg 무게의 고포 파편 탄두가 장착되어 있어. 그 첫 번째 탄두 뒤에는 두 번째 탄두가 있어. 두 번째 탄두는 35kg 무게로 열 압력탄, 즉 진공폭탄이라고도 불려. 이 탄두들은 치명적이야. 목표물에 명중하면 포팔 장치가 용기를 열어서 연료 혼합물을 흩뿌리는데 이 혼합물은 탄두에서 퍼져나오는 구름처럼 아주 작은 틈새까지 스며들 수 있어. 이후 2차 폭약이 터져 구름을 폭발시키고 거대한 화염구를 만든다. 폭발의 충격파는 진공을 만들어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이 탄두는 장비와 보강된 건물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해. 러시아가 크림반도 장악을 위해 중요한 다리를 파괴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베이모스는 폭발할 때의 파괴력만큼이나 목표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이 드론은 FPV 조작을 포함해 자율 및 반자율 항법 등 다양한 제어 모드를 제공해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이 드론은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방공 시스템이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지. 방공 시스템이 하늘을 감시하지만 베이모스는 레이더 아래로 날아 공격한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체르니히우 다리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제 감이 와. FP 드론이 초기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커. 우크라이나가 FP-2를 사용했다면 약 170kg 탄두로 공격한 셈이야. 그것만으로 다리를 완전히 파괴하진 못했지만 손상을 주고 폭발물이 쓸 수 있는 균열과 틈을 만들었을 거야. 이어진 열압력탄 공격이 그 균열을 커다란 구멍으로 만들어버렸을 거야. 그래서 코르니히우 다리는 당분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거지. 러시아의 코르니히우 다리 손실은 큰 타격이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아르메티니스크 경로를 주시 중이라면 또 다른 다리도 곧 폭발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로 가는 모든 육상 경로를 점차 차단 중이며 주요 경로에 다시 공격을 준비할 수도 있어.
영상 시작에서 케르치 다리를 언급한 이유가 있었어. 6월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다리 보호를 위해 배치된 러시아 국경 순찰선을 격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스베틀라크급 함정은 보도가 나오기 전날 공격을 받았고, 이 함정은 러시아가 다리 주변에 구축한 닫힌 해상 보안망의 일부야. 그 보안망이 해상 접근로를 감시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일부를 제거했어.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을 준비 중일 수 있어. 체르니히우 다리 파괴 후 케르치 다리 공격은 푸틴에게 분명한 메시지야. 이제 모든 육상 경로는 우크라이나 소유다. 크림반도도 그 뒤를 따를 거야. 우크라이나는 6월 7일에 큰 타격을 가했고 조용히 러시아의 케르치 대교 보안망을 해체하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크림반도에 집중해 봅시다. 그곳을 점령한 150만 러시아인은 두려워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본토와의 연결이 끊기는 공격을 다시 목격했고 크렘린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중간 타격 전략 실행입니다. 이 작전은 크림반도 탈러시아화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러시아 후방, 특히 크림반도 지원 지역은 5월과 6월 내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RR-280 고속도로 타격은 이미 언급했으며 체나르 다리 공격도 그 일환입니다. 그 육상 회랑 차단은 2023년 실패한 우크라이나 반격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점령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2026년에 주목받고 있는 신세대 중거리 드론에 크게 의존하는 비대칭 작전으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5월 말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물류봉쇄 프로그램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국방부는 러시아 물류 타격 드론 부대에 약 1억 1,3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수행한 1000건 이상의 위치가 확인된 중거리 타격을 토대로 합니다. 이와 동시에 R280에 대한 공세와 맞물리며 이 핵심 육상 통로는 지옥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하는 것은 RR280과 점령지 연결 다리만이 아닙니다. 크림반도 러시아 점령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신형 드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방식을 지켜봤다면 6월 7일 체르니히우 다리 파괴가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는 크림반도 내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대상으로 파괴적인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세미콜로디지안스카 석유 저장소와 페오도시아의 해상 연료 터미널 모두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연료 공급을 차단해 푸틴의 통제력 유지를 막으려는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료를 빼앗으면 150만 명 점령 세력의 반도 주둔 의지도 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중거리 전략입니다. 초르니히우 다리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보급과 병력 수송을 원천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R280 고속도로 공격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차량 이동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내 석유 저장소와 터미널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연료를 이미 반도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령지 우크라이나에서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크림반도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탈러시아화 전략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러시아는 대응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중거리 작전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테무스와 같은 드론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무기고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이제 드론들이 러시아의 전선 기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론이 후방 지휘소, 보급, 병력 집결지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전선 밖 크림반도 상황은 다릅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병력과 장비를 우크라이나 점령지로 보내는 안전지대로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성능과 사거리 증가로 안전지대가 지옥이 되었습니다. 크림반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반도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물류봉쇄 프로그램의 영향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이 만연합니다. 5월 말부터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에서는 운전자들이 차량 한 대당 20리터의 연료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고 연료 용기에 주유하는 것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줄의 사진들이 크림반도에서 나오고 있으며 반도를 지원해야 할 연료 트럭이 불타고 있는 잔해 사진도 함께 공개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전역의 주유소들이 이제 완전히 연료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반도에 보낸 150만 점령자들에게 다시 전쟁을 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 전략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립이 목표입니다. 크림반도 주유소의 긴 줄은 고립이 현실임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연료를 차단하며 푸틴이 만든 크림반도 방어선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겨냥한 일련의 공격은 푸틴의 크림반도 내 입지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림반도는 군사 자산으로서 러시아에게 점점 쓸모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드론 부대는 아직도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해함대는 봉쇄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크림반도와 점령지 사이에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로 차단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사용을 막는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겐 푸틴이 크림반도 지배를 포기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통제권을 회복하면 브리아니스크, 마리우폴 등 점령지에 도달하고 아조프해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핵심 축이자 초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이를 알고 있고 반도 전투의 주도권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푸틴이 크림반도 러시아 군사 주둔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즉, 우크라이나 공격의 압박은 반도 민간인과 푸틴의 꼭두각시 정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부는 왜 주유소에 연료가 없는지, 그리고 왜 러시아의 방어망이 크림반도와 점령지 모두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였던 것을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봉쇄해 러시아군의 본토 취약지 공격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더 많은 방어력을 크림반도에 보내면 전선과 자국 내에서 약화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것을 러시아가 보충하지 못하면 크림반도는 더 취약해지고 150만 점령군이 떠나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체나르다리는 점령된 크림반도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정맥이라 불렀고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드론 공격으로 그 정맥을 끊었습니다. 러시아가 밤낮 없이 복구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복구돼도 베테모스와 FP 계열 드론들은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의 고속도로를 따라 새로운 종류의 잔해가 도랑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쟁 초기에 불타버린 전차나 2022년 키이우 북쪽 도로를 뒤덮었던 장갑차 행렬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러시아의 물류망의 일부였던 유조차와 연료트럭입니다. 전쟁이 4년째에 접어든 지금 이 트럭들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한때 병참 보급로로 사용되던 그 도로들이 이제는 죽음의 함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내내 드론을 거의 모든 용도로 성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드론의 활용 범위는 원격 지뢰 매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조용하며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처럼 극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뢰를 매설하는 건 소셜미디어에서 눈길을 끄는 게시물이나 뉴스에까지 오를 바이럴 영상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 드론들은 뉴스 가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예상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드론을 이용한 투하 지뢰 전술은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제 그 전술이 모스크바가 상상도 못했던 규모로 러시아에게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대부분 동안 드론은 주로 표적을 사냥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1인칭 시점 드론이 한 대의 차량을 쫓아갑니다. 가미카제 드론이 한 대의 전차에 돌진합니다. 정밀하고 저렴하며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번에 하나의 표적 제거에 집중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군 병력 이동 차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급선을 차단하는 전통적인 게릴라 전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드론 조종사들에게 훨씬 적은 위험이 따릅니다. 5월 말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이 전술에 이름을 붙이고 물류 봉쇄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목표는 러시아 후방 공격을 확대하고 러시아가 자국의 공세를 지속할 보급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는 약 1억 1,300만 달러를 이 프로젝트에 지원했으며 이 자금은 이미 러시아의 군수망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한 드론 여단에 직접 전달됐습니다. 이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성과 기반 포인트 시스템으로 전달되며 부대 성과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최고의 부대가 가장 많은 자원을 받습니다. 2단계에서는 중거리 타격 시스템을 대량 구매하기 위한 중앙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특정 범위에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중간 타격이라 부르며 전선에서 300km 떨어진 러시아 목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곳이 보급품이 참호에 도달하기 전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선의 생명줄을 차단하는 셈입니다. 페도로프는 2026년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물류, 창고, 보급소, 지휘소 파괴를 4배로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물류가 러시아의 공격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더 많이 파괴될수록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필요한 방어 수단도 줄어듭니다.
언급된 수치는 인상적이지만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025년 10월 페도로프는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평방 킬로미터당 약 67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4월까지 그 수치는 17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중반에 한 달 동안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인원이 3만 5천 명을 넘었다고 추정합니다. 페도로프는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비활성화하여 보급이 끊기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연결을 차단한 것이 성공의 일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전략 자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주장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분쟁 감시 기관인 전쟁연구소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작전은 전통적인 군수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모스크바가 예전처럼 대규모로 증원군과 보급품을 전진 배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쉽게 말해 후방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숨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그곳이 이제는 죽음의 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들도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육상회랑, 특히 마리우폴 멜리토폴 고속도로 주변에 드론 투하 지뢰가 설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호넷 드론의 새로운 공격과 마리우폴에서 총가르까지 이어지는 M14 노선을 따라 의심되는 산포식 지뢰 살포 정황이 겹친 뒤 점령 당국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 일부를 폐쇄하고 크림반도로 가는 대형 트럭을 우회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확산되었습니다. 5월 말에는 점령된 헤르손의 러시아 임명 주지사 블라디미르 살도가 드론이 RR-280 노선의 도로와 갓길에 직접 지뢰를 투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노보로시아 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꾼 이 도로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카마즈 트럭 한 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대의 다른 차량들도 손상되었습니다. 도로 일부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살도가 이미 며칠 전에 같은 경로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연료 탱크와 크림반도로 향하던 트럭들이 불타자 화물 운송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잠시 멈추고 누가 보도하는지 주목해보세요. 이들은 우크라이나 선전 채널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러시아 점령 당국자들로 이들의 주 임무는 통제 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로 폐쇄와 트럭 파괴를 발표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면 그 혼란이 실제라는 신호로서 이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장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중심에 있는 플랫폼은 우크라이나 회사 파이어포인트가 만든 FPFPE라는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중간 타격급에 속하며 설계 선택이 전략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파이어포인트의 이전 장거리 드론인 FPFP-12 무려 1600km를 비행할 수 있었던 반면 FPFP-2는 그 비행거리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약 200km의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약 105kg에 달하는 훨씬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조종사에게 진정한 조종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약 18분밖에 걸리지 않는 발사 준비 시간 덕분에 FP1의 장거리 타격 임무와 그 뒤에 있는 더 무거운 타격 플랫폼 사이의 틈을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원격 매설용 FPE는 두 가지 버전이 있으며 첫 번째는 자율비행으로 지정된 좌표의 고정 목표를 타격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시간 영상 피드가 제공되는 무선 링크로 조종사가 직접 조종해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FPV 드론을 조종하는 방식과 비슷하지만 이 드론은 훨씬 크고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제어 가능성이 지뢰를 설치하는 데 핵심입니다. FPE의 지뢰 매설 및 후방 임무 사용은 파이어포인트 공동 창립자 데니스 슐레몬이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보너스로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대 S-5 무유도 로켓을 중거리 드론에 장착해 드론이 직접 돌진하지 않고도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초의 영상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이동식 방공부대를 상대로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기뢰 설치 시 드론은 단일 폭탄보다 더 영리한 것을 탑재합니다. 러시아 영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공중 기뢰 살포기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작은 기뢰들이 가득 담긴 컨테이너로 한 번에 도로 구간 전체에 뿌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버전은 최대 48개, 작은 건 약 10개의 기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 기뢰들은 FP-FP2 같은 고정익 드론은 물론 야간 작전용 대형 바바야가 멀티콥터에서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즉흥적이거나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는 2024년에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샤쉽 야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제23 기계화 여단과 함께한 취재에서 그는 조종사들이 폭격 드론을 이용해 대전차 지뢰를 러시아 보급로에 투하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FPV 드론이 이전에도 전차 자체에 대전차 지뢰를 투하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기술은 특별히 새롭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의 규모와 야망은 새롭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통제소에서 여러 대의 대기 중인 드론을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가 고정익 폭격기를 이용한 기뢰 설치에도 적용됩니다. 기본 구성 요소는 모두 이미 갖춰져 있고 단지 다른 형태로 조립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기뢰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정보는 주로 러시아 소식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기존 비축분에서 남아있던 대전차 및 대인지뢰를 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개조된 소련제 지뢰를 사용해서 드론에 부착한 뒤 지연 폭발 장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확인된 정황은 다소 분명하지 않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 지뢰들이 실제로는 SMD 프린터로 만든 몰드이며 동작 감지 또는 자기장에 반응하는 신관을 사용하고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만큼의 폭약만을 담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지뢰들은 실제로 파괴할 필요 없이 트럭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합니다. 보급로에 트럭 한 대가 멈춰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세요. 그 트럭은 차선을 막아버립니다. 뒤따라오는 모든 차량이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노출된 고속도로 위에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이 몰려서 정체가 생기고 이것이 바로 드론 조종사가 꿈꾸는 움직이지 않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지뢰로 선두 차량을 잠시 멈추면 이후 다른 것이 나머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봤던 유명한 42마일 길이의 전차 행렬을 생각해보세요. 이와 같은 일이 러시아 보급선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렴하게 생산되고 기존 기술을 활용한 드론 덕분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군사 블로거들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인포먼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 유명한 러시아 전쟁 블로거는 도로를 따라 정기적으로 소형 지뢰가 뿌려지기만 해도 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반복적으로 중단되어 점검과 지뢰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대칭성을 생각해보세요. 가미카제 드론 공격은 차량 한 대만을 겨냥합니다. 흩어진 지뢰 한 무더기는 제거 전까지 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에 계속 위협이 됩니다. 한 번 투하로도 고속도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전쟁 블로거 스페셜 포스의 대천사, 한 달 가까이 보급이 방해받아 후방은 물론 최전선 보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불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정적 증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점령된 크림반도 내부의 보도에 따르면 유조차 운전사들은 추가적인 안전 보장이 없으면 운행을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실제로 제공할 수 없는 보장입니다. 지뢰 매설 작전은 실제로 이 도로를 운전하도록 돈을 받는 사람들이 아예 운전하지 않으려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뢰는 단지 한 개일 뿐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이런 분석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뉴스를 매일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원격 지뢰 매설 작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공격 벡터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남쪽으로 보급품을 운반하는 러시아 운전자는 이제 단일 위협이 아닌 다층 차단 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FPV 매복 드론들이 급강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식별해 자율적으로 고정하는 AI 탑재 공격 드론도 있습니다. 도로를 보호해야 하는 방공 시스템들조차도 오히려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바퀴 아래에는 도로 표면 자체에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같은 아스팔트 구간에서 공중의 위협과 지상의 위협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의 범위가 바로 이 이야기의 조용한 충격입니다. 마리우폴과 멜리토폴 사이의 M14 도로는 전선에서 대략 100에서 150km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지뢰를 심으려면 우크라이나는 고정익 드론이나 다른 장거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FPE가 대표하는 그런 중거리 타격 플랫폼이죠. 그래서 위협은 더 이상 접촉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부 러시아 후방 전체에 걸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면 크림반도의 주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됩니다. 2026년 6월 초까지 이 반도는 완전한 연료 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가 지원하는 주지사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일반 등급 휘발유에 제한을 두고 연료 구매 시 연료 쿠폰 사용을 의무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역사적인 본거지인 세바스토폴에서는 목격자들이 주유소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묘사했고 주민들은 며칠째 주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설명들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밝힌 이유는 노보로시아 고속도로, 즉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육상 통로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유조차를 공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주지사들은 문제 해결에 최소 30일이 걸릴 것이라며 한 명은 시민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략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는데 이는 러시아 측에서 직접 나온 내용입니다. 크림반도로 연료를 운송할 때는 안전상의 이유로 크림대교를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휘발유는 케르치 해협을 페리로 운송되지만 이는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연료의 경우에는 지뢰와 드론 공격이 계속되는 그 고속도로를 따라 있는 육상 통로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주요 동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디를 압박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작전이 단순히 트럭 몇 대를 파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 혼란은 크림반도에서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유소에 긴 줄이 생기고 배급 쿠폰이 도입되었으며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30일 시한이 제시됐습니다. 먼 거리의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전쟁이 세바스토폴 민간인의 자동차 연료통이 비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효과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증가한 드론 활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절박한 것부터 거의 우스꽝스러운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 전쟁 전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각주 중 하나로 러시아군은 카마주와 우랄랄 모델 트럭 모두에 대담한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 패턴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즐 위장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이 군함에 사용했던 기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기하학적인 줄무늬가 잔망경으로 들여다보는 인간 관찰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발사 전에 함선의 속도, 방향, 거리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전체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탑재된 현대 AI 표적인식 시스템은 1차 세계대전 해군 보수처럼 거리와 움직임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비전은 인간의 눈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히 많은 드론이 열을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페인트가 아닌 열을 인식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드론을 조종하면 그 줄무늬를 전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적응은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망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었고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는 러시아의 토르 M2 방공 시스템 2대를 타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베르디아단스크 근처 M14 고속도로에서 트랙터로 견인되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보급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어서 소중한 방공 시스템을 그 보급로를 지키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는 그 방공 시스템들이 막기 위해 배치된 바로 그 드론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책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로에 드론 방지 터널처럼 그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물은 이미 전선 근처 고속도로에 등장했으며 드론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곳 지형은 모스크바에 불리합니다. 전선도로 몇백 미터를 덮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 보호망을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속도로 전체에 확장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것의 진짜 목표, 바로 크림반도 자체를 가리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공망과 장거리 화력 자산을 억제하기 위해 크림반도 주변에 막대한 자원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되면 그들이 지키고 있던 더 중요한 목표물들, 즉 공군기지와 미사일 발사대가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지뢰 매설과 보급로에 대한 공격도 같은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것들은 러시아가 트럭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망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그로 인해 더 중요한 자산들이 더 노출되게 만듭니다. 육상 회랑이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본토를 잇는 주요 통로인 케르치 대교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이 다리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여러 번 공격한 구조물입니다. 아마도 충분히 큰 미사일이 다리를 타격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림반도는 러시아 본토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이 매우 정교하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데 드는 물류 비용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 고속도로에 단 1m라도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그 도로를 사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트럭이 더 오래 걸리고 호송대가 정리 호위되어야 한다면 그 도로는 지도상으론 열려 있어도 실제론 거의 쓸모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경제가 악화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지난 4년 넘게 석유, 가스, 무기 생산을 제외한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자국 경제를 군사산업 중심으로 강제로 전환시켜 망가뜨려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 소련 경제 붕괴가 오히려 가벼운 일처럼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렘린과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푸틴의 전쟁으로 러시아 국민들이 팔과 다리를 잃을 만큼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흔들리지만 진짜 피해는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푸틴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지금 러시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렘린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6월 8일 보고서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2026년 5월에 러시아인들이 은행 계좌에서 약 52억 달러의 현금을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은행 시스템에서 수십억 달러가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1995년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록을 시작한 이후로 한 달 동안 현금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본 것은 5월 한 달간 30년 만에 최고 현금 인출 기록입니다. 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몇 달간 계속된 패턴의 정점입니다. 6월 8일에 발표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이후로 148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지폐가 유통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에 매달 평균 29억 6천만 달러가 러시아 은행에서 인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5월은 러시아에게 올해 최악의 달조차 아닙니다. 2026년 5월 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모든 5월 중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달입니다. 4월에는 러시아인들이 무려 92억 달러를 은행 계좌에서 인출했습니다. 3월도 5월과 비슷했습니다. 41억 달러가 러시아 은행에서 러시아인들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볼 수 없었던 현금 유출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원치 않았던 현상으로 러시아인들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신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러시아 은행 시스템에는 저축 계좌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의 기준금리가 무려 14.5%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제공하는 저축 계좌의 이자율은 너무 낮아서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정들은 현금을 은행 계좌에 넣어도 별다른 이득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보유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자율 문제의 뒤에는 러시아 전체 은행 구문에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5월 17일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의 은행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신크렘린 거실 경제분석 및 단기 예측센터 CMACP 다이어터리 데이터를 인용하여 이 매체는 러시아 전체 은행 부문의 부실 및 불량 자산이 10%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을 3개월 연속 초과하면 IMF가 해당 국가에 시스템적 은행 위기 발생을 선언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러시아 국영은행들은 문제를 숨기려 합니다. 이러한 악성 자산과 그로 인한 채무 불이행은 은행들이 실제보다 더 건전한 재정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인위적인 대출 구조 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감춰지고 있습니다. 부실기업 대출이 이러한 은폐의 배상으로 선택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전체 금융기관을 마비시킬 수 있는 뱅크런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뱅크런이 곧 닥칠 것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을 당황시키는 건 단순히 현금 인출 규모만이 아닙니다. CMACP에 따르면 기업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어서 전체 등록된 러시아 기업의 거의 절반이 거래처로부터 심각한 대금 지원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도 대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태로운 카드탑이 있고 그 집을 향해 토네이도가 곧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달간의 뱅크런 시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은행에서 인출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만약 그 인출이 개별 은행에 집중되어 그 정도 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러시아 내에서 전체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러시아인뿐 아니라 사업주들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의 상황을 넘어서 사람들은 저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은행 붕괴 때문이기도 하지만 크렘린이 러시아의 금융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도 한몫합니다. 푸틴이 더 많은 인터넷 차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명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성공 사례가 소셜미디어에 덜 공유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종종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은행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 깊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위해 가장 신성한 금융수단 중 하나를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크렘린이 준비한 교묘한 속임수에 당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푸틴이 갑자기 하루 동안 인터넷을 금지한다고 결정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당장의 지출을 대비해 더 많은 현금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것 외에도 러시아의 중소기업들 역시 은행 시스템에서 가능한 한 많은 현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이러한 추세를 파악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업들이 2026년 새 세금 규정에 적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푸틴이 러시아 경제에 저지른 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크렘린이 더 많은 돈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앙은행은 러시아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결국 지하경제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의 세금 제도를 피해서 비공식적으로 현금만 받으며 운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기 위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수준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 외에도 이런 선택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5월 15일 보도에서 높은 세금이 약한 소비자 수요, 높은 물가, 그리고 2023년 이후 러시아가 처음 겪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악재의 영향으로 2026년 1분기 동안 러시아에서는 20만 9천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매체는 소매업, 음식 서비스업, 미용실 등이 러시아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모두 현금 결제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문을 닫은 업체들 중 얼마나 많은 곳이 러시아의 지하경제로 옮겨갔는지 궁금합니다. 3월 인텔러 뉴스에 따르면 일부 폐업 업체가 지하경제로 전환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뷰티업계의 지하경제가 65.9%나 확대됐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 분야에서는 러시아에서 69.5%의 확대가 있었고 호텔 업계에서도 지하경제 활동이 58.6%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성공이 모든 것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공식 러시아 경제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모든 지하경제 기업은 크렘린이 요구하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수십억 달러가 푸틴의 전쟁 자금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지도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는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2%로 올려 자신의 입장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크렘린이 자주 시행하는 인터넷 차단은 이전에는 현금 결제만 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던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텔레그램과 왓츠앱 등의 앱 사용을 제한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동안 모스크바를 괴롭혔던 몇 달간의 부분적인 인터넷 셧다운과 같은 장애까지 더하면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러시아 국민과 기업이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 사상 최고 속도로 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역시 크렘린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 듯합니다.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 재정적 부담을 떠안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렘린도 만족하지 않고 은행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러시아 국민들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사회의 흔들림에 관한 모든 소식을 앞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이요.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금 인출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중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6월 1일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국민들의 자금 사용을 통제하려 절박하게 ATM 인출 규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러시아 은행이 모든 고객 현금 인출을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인출, 즉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인출하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큰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좌가 차단되거나 정지되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중앙은행이군요. 러시아 은행 산업에 신뢰 위기가 번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돈을 꺼내 쓰지 못하게 될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자기 돈을 꺼내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거군요. 마치 은행들이 고객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절박함에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 소비자와 기업의 필요와 욕구보다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명확하게 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잘 끝날 리가 없습니다. 2026년 내내 기록적인 인출 사태를 불러온 불만과 불신은
중앙은행이 국민들보다 돈을 더 통제한다는 점이 분명해질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크렘린궁은 더욱 교묘하게 통제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푸틴이 러시아 전쟁 기계에 복무하지 않는 모든 기업에 만들어 놓은 조건을 생각하면 러시아 기업들이 점점 더 지하 경제로 유혹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이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세금을 거두게 만든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크렘린궁은 국민들의 연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을 위해 크렘린궁이 노인들과 미래 세대의 연금을 축내려 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수백만 러시아인의 연금 저축을 자동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가 운영하므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저축한 돈의 투자 방식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크렘린 뜻대로라면 정부가 침묵하는 투자자로 분류한 3,700만 러시아인 이 자신의 돈 이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사설 연금 펀드를 선택하지 않았고 현재 자산이 러시아 사회기금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할까요? 현재 약 411억 달러 국영 베네티아 커먼 브네셰코논 방크, 즉 VEB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VEB의 수장이자 크렘린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연금 저축에 깊숙이 뻗어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가 통제 기금의 설립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고르 시발로프에 의해 좋은 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VEB 그룹은 시민들의 장기 저축과 연금 기금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자산을 첨단 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모스크바 타임즈는 VEB 수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말 모호하군요. 우리는 첨단 기술 프로젝트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는 러시아 방위 산업만을 가리키는 말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혁신 투입에서 최신 스위, 혁신 산출에서 55위라고 평가한 나라에서도 수많은 첨단 기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장관 안톤 실리아노프는 이미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리아노프는 러시아 사회기금에 보관된 자금을 해제하면 장기 저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푸틴의 침공 이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접근을 이루면서 붕괴된 국내 주식시장에 수십억 달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연금 자금이 6월 9일 이후 최저치인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선언 가능성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푸틴이 평화에 대해 거부할 때마다, 즉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런 일이지만 러시아 주식시장은 급락합니다. 3,700만 명의 연금을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2025년 첫 9개월 동안 러시아가 전체 예산 중 1,464억 달러, 즉 전체 정부 지출의 39%를 군사 분야에 쏟아부었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21년의 지출보다 4배나 많은 수치이며 사회복지 지출이 감소하면서 러시아의 자국민에 대한 지출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VEB가 러시아 연금으로 주식을 사서 어떤 산업을 지원할지 3번만 맞춰보세요. 농담이겠지만 3번이나 맞힐 필요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려 국민들의 돈을 다시 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이 반드시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 고려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 국민과 기업의 금융자산을 잠식하는 행위입니다. 푸틴이 벙커에 숨어 막대한 부를 누리는 동안 그의 정부는 국민들의 팔다리를 찢어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빼서 다른 쪽을 메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은 오늘날 러시아와 경제 붕괴를 겪었던 소련 사이에 매우 흥미로운 유사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붕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소련 경제 붕괴의 주요 원인 3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 산업 생산 감소, 그리고 소비재 부족 증가였습니다. 2026년 러시아에서 불안은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러시아 은행에서 수십억 달러가 인출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야 할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인터넷 단속과 국민의 돈을 끊임없이 통제하여 지지받지 못하는 전쟁에 자금을 대는 건 역시 정치적 안정의 신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6월 9일
보고서에서 더 컨버세이션은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가 조사한 러시아인 중 62%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재정 조치는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점점 고조되고 폭발 직전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문제도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측면에서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위 산업과 에너지 부문조차도 러시아로 다시 유입되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는 돈은 푸틴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2026년 예상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이미 1.3%에서 0.4%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1년간의 침체를 의미합니다. 인테리 뉴스는 계절 조정된 S&P 글로벌 러시아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살 PMI가 5월에 48.8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4월에 기록된 48.1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PMI 점수가 50 미만이면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러시아는 2025년 초부터 대부분 50 이하이거나 가끔 50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재 부족에 관해서는 아직 완전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곧 닥칠 것입니다. 점령된 크림반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후방에 러시아 물류를 마비시키는 전략을 펼치면서 연료와 식료품에 대한 사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그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식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입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자 가격은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167%나 올랐습니다. 우유는 59% 더 비싸졌고 빵 가격도 45% 올랐습니다. 상점에 물건이 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러시아 가정식료품 저장실에는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는 음식을 많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련 경제 위기가 러시아 몰락의 원인이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경제 붕괴의 지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취약한 은행 시스템에서 수십억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고 크렘린과 중앙은행 모두 전쟁을 지원하는 데만 집중하며 국민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현금은 쌓이고만 있습니다. 러시아의 마비가 진행 중이며 이제 막 시작된 내부 잠식은 이 모든 과정을 더욱 빠르게 만들 뿐입니다. 여기서 푸틴의 단기적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정말이냐 푸틴, 탈레반이라니. 러시아가 다음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한 상대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번엔 힌트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푸틴의 결정이 너무 황당해 믿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절박함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처음엔 북한, 이제는 탈레반입니다. 푸틴이 동맹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러시아는 얼마나 더 추락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이번 협정을 살펴봅시다. 5월 28일 폴리티코는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이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협정은 러시아가 스스로 집권한 탈레반 정부의 이른바 합법성을 인정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된 지 약 1년 후에 초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탈레반이 더 이상 테러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제 정부를 운영하는 탈레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두 나라가 얼마나 가까워질지 궁금합니다. 러시아와 탈레반 모두 협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빠르게 공개했지만 실제로 그 협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안보 포럼에서도 아프가니스탄 국방장관 모하마드 야쿠브는 최대한 모호하게 말을 아꼈습니다. 러시아와의 교류는 우리에게 중요하며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는 오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야쿠브는 의미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세르게이 쇼이구는 별다른 언급 없이 서방은 동결된 아프가니스탄 자산을 해제하고 20년간 머문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며 분쟁 후 국가 재건 부담을 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을 겨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협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은 일종의 군사기술 협력 협정이라는 것뿐이며 양측 모두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문서 없이는 협정의 깊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사기술 협정은 무기 이전, 물류 지원, 병력 훈련, 그리고 기타 다양한 지원 활동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러시아 국고가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러시아 경제가 위기여서 스웨덴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경제 데이터를 조작해 실제보다 강해 보이를 한다고 보고합니다. 스웨덴은 러시아 주장보다 더 큰 재정 적자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탈레반을 지원할 만한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하고 있는 전쟁에 무기가 필요해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정권 강화용 무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푸틴은 이 행동이 서방에 대한 신호가 되길 바라며 쇼이구의 발언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네스트 센터 전문가 루슬란 술리마노프는 러시아 독립언론 더 인사이더 인터뷰에서 본격적인 군사 협력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스크바가 탈레반을 혼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의 관계처럼 어떤 형태의 군사동맹이나 연합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술리마노프는 주장합니다. 인디펜던트지는 쇼이구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인접국에 미국과 나토의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의 강대국들에 맞서 약자를 대변하는 국가로 자신을 포지셔닝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새로울 것도 없죠, 푸틴씨. 이번엔 그 약자가 과거 러시아를 곤경에 빠뜨린 테러리스트 정권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푸틴은 자신이 만든 벼룩투성이 침대에 스스로 누워 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서방을 조롱하는 것 이상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무기는 아니며 탈레반은 푸틴에게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러시아에 보낼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든 군대는 거의 전적으로 소형 화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해군이 없어 전함으로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수송기 2대, 헬리콥터 3대 등 총 5대의 항공기를 보유해 사실상 공군력이 없습니다. 전차도 없습니다. 탈레반은 전차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탈레반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인력과 그들의 군대가 보유한 3,902대 차량 중 일부뿐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일 방어 오모 연합에 따르면 탈레반은 일부 미사일에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옛 소련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 남겨진 스티머, 스커드비 SA-24, 이글라 S와 같은 것들입니다. 랜드 연구소는 이 두 분쟁에서 이런 장비가 4,500대 남았다고 추정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이미 사용됐거나 관리가 안 됐고 탈레반의 중요해 러시아로 안 보낼 겁니다. 탈레반은 또한 자폭 공격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드론 분야에서 러시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외에 탈레반이 러시아에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번 거래는 탈레반이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가 지적하듯이 러시아가 탈레반에게 보낼 현금이나 장비가 별로 없는 것처럼 아프간 정권 역시 러시아로부터 무언가를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전쟁 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2025년 아프가니스탄의 4.3% GDP 성장률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는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귀국한 시민들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아프간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국가의 GDP는 약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계은행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로 탈레반은 일정 부분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탈레반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됐지만 이제 무역과 군사적으로 러시아와 동맹을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 보면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와 극동 지역에서 자국의 힘을 보존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2024년 3월 모스크바의 콘서트장에서 발생해 거의 150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초한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의 리스크에 베이스도 있는 견제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니 푸틴이 한 테러 단체와 가까워져 다른 단체를 상대하려는 논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러시아가 그 지역 주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거래를 하려는 또 다른 가능한 이유는 푸틴이 탈레반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 죽게 할 인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의회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가을부터 2025년 말까지 최대 15,000명의 군인을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인력 면에서도 부끄러운 장비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군대에 7만 5천 명의 현역 병력과 9만 명의 준 군사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탈레반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은 최고의 전투원을 해외에 보내 희생시키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옵서버 리서치 파운데이션 연구원 알렉세이 샤하로프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탈레반은 안정적인 아프가니스탄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샤하로프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불안정과 파키스탄과의 남부 국경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탈레반의 병력을 보내게 하려고 북한에 정교한 무기를 거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래가 진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러시아는 다른 곳과 달리 탈레반과만 거래할 수 있어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약해지는 영향력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곧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군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은 이 경우에는 거의 전혀 움직이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해주세요.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적과 가까워졌습니다. 지정학적 관계 변화는 새롭지 않습니다. 오랜 적이 친구가 되거나 그 반대가 되는 일은 역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러시아와 탈레반 간의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 대통령이 1980년대 내내 소련이 파괴하려 했던 조직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옛 소련의 영광스러운 시절로 되돌리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소련 사이의 10년에 거친 전쟁은 러시아에 1만 5천 명의 병사 희생을 안겼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였다면 그런 전쟁은 러시아가 방금 탈레반과 맺은 것과 같은 협상을 체결하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굴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1만 5천 명 사상자는 러시아가 한 달간 우크라이나에서 겪는 피해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마 그에겐 지난 일을 잊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참사 전에는 러시아를 이렇게 굴욕적으로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이 집단과 쉽게 방위협정에 서명하며 자랑하는 것은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러시아는 사실상 어떤 정부든 그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만으로도 이미 심각했는데 2024년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방위협력 조약은 푸틴이 동맹을 위해 얼마나 낮춰갈 수 있는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고립된 정권은 러시아가 제공한 기술과 자금에 대해 앞서 언급한 병력으로 보답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 악마와도 거래할 인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뭔가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로켓, 그리고 군사 장비 모두 2024년 협정이 체결되기 전과 후에 평양에서 제공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도 김정은은 북한 군대가 여전히 러시아에서 활동 중이라고 확인했으며 그곳에서 쿠르스크 지역의 지뢰 제거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탈레반에게서 그런 걸 얻지 못할 겁니다. 여기엔 진정한 대가도 돈과 기술을 병력과 장비와 맞바꾸는 거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푸틴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래일 뿐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탈레반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승리를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거래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자신의 세계적 영향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러시아 지도자의 마지막 단말마적 몸부림입니다. 최근 몇 년은 러시아 중심의 새 세계 질서를 추구한 푸틴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푸틴이 지지하는 정권은 곧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4년 말 시리아에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몰락으로 러시아는 엄청난 위신을 잃게 되었고 모스크바가 그 정권에 제공한 무기와 지원은 결국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해 바샤르 아라사드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푸틴은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와 동맹이었습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새로운 정점에 이르렀고 결국 10년에 걸친 파트너십 협정까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그가 통치하던 나라에서 추방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고 푸틴은 남미에서 중요한 동맹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된 지 24시간 만에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푸틴은 다음에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러시아 동맹국들이 차례로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푸틴에게 남은 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뿐입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려 해도 이건 결코 지정학적 영향력의 강력한 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푸틴의 글로벌 영향력 부족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탈레반과 협정을 맺으면서 러시아의 실패라는 치명적인 상처가 전 세계에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동맹이 무너질 때마다 보여줬듯이 러시아는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리아, 베네수엘라, 이란에서 러시아의 우호적인 정권을 복원하려는 실질적 시도는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열되고 있는 지역 질서는 이제 과거에 러시아에 반대했던 정권들과 손을 잡는 것으로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통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지도자의 절박함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푸틴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요 동맹국이죠.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이중 용도 부품을 제공했고 이 부품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무기와 드론에 사용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 최대 구매자인 건 사실이며 이로 인해 푸틴의 전쟁 자금이 계속 유입됩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푸틴이 원하는 동맹은 아닙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방위 협정 같은 것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지금 탈레반과 체결되고 있는 그런 협정도 맺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손가락을 튕긴다고 해도 중국에서 바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5월 푸틴의 베이징 외교 방문 때도 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그 방문에서 기술과 무역에 관한 20개 이상의 협정이 체결되긴 했지만 푸틴이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기 위해 원했던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푸틴은 중국이 러시아를 진정한 동맹으로 보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이징은 모스크바를 값싼 석유를 확보하고 지정학적으로 줄다리기 하는 데 써먹을 도구로 여깁니다. 도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버려집니다. 푸틴은 시진핑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푸틴이 시진핑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시진핑은 아무런 실질적인 피해 없이도 아주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전체 관계는 중국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국제무역에서 겨우 4%만 차지하고 있지만 베이징은 푸틴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중국은 러시아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번영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진 최고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와 여러 지도부 퉁계뿐입니다. 그래서 탈레반과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푸틴이 동맹을 찾기 위해 이렇게까지 깊이 내려가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굴욕적인데 러시아의 최근 거래는 우크라이나가 중동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방어에 나선 사이 우크라이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10년짜리 방위 협정들을 맺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협정들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샤이드 드론 공격을 받은 걸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대응 전문성과 맞바꾸어 석유, 현금, 어쩌면 군사 장비까지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러시아의 세계 질선의 추락을 잘 보여줍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이득 없는 협정에 서명해가며 아무도 원하지 않는 동맹국을 얻으려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주요 국가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으며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정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탈레반과 맺은 협정은 러시아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이득도 주지 않으면서 탈레반이 자신들이 합법적인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는 5월 11일 푸틴이 가장 약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고 이번 협정으로 이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남은 부스러기만 얻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원래 차지할 수 없을 거라 여겨졌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탈레반은 러시아의 진지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너무 추락해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탈레반이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고 있는 길을 되돌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푸틴이 고립된 정권과 협정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도 자체적으로 고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든 집중을 우크라이나에 쏟으면서 자신의 등에 칼날이 천천히 닿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칼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가다가 마침내 러시아 지도자의 척추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엄청난 배신이 방금 일어났고 그것은 푸틴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아르메니아. 이제 아무도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듯 아르메니아가 푸틴을 배신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크렘린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잃었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6월 8일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선거에 개입하려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로 기록될 이번 선거에서 니콜 파신յան 총리의 시민계약당이 49.8%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선호하는 정당인 강한 아르메니아 연합그룹은 겨우 23.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위를 차지했지만 파신յան 정당 득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 2위는 푸틴의 등에 꽂힌 비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술수들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아르메니아 선거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집단적으로 일어나 푸틴에게 선거 개입이나 집어치우라고 말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입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이 아르메니아의 선거는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서 수입하는 많은 상품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아문 아래에서 치러졌습니다. 푸틴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수백만 아니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물, 장미, 와인, 체리, 딸기, 심지어 콘약까지도 금지 품목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제 복잡성 관측소가 지적했듯이 푸틴의 위협은 신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최대 수출 파트너 중 하나로 연간 31억 4천만 달러어치의 수입을 기록하며 아르메니아 수출국 중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러시아는 매년 9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아르메니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르메니아 선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끝나도록 자신만의 방식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적이 아니라 친구여야 했습니다. 아니요, 푸틴은 평범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러시아를 등지고 서방으로 천천히 나라를 이끌고 푸틴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려는 총리를 선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두려워하길 원했습니다. 어떤 방법도 효과 없었고 위협, 협박, 무역 금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푸틴은 아르메니아인 대다수가 러시아화 정책을 거부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것은 아르메니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영향력에 맞서는 서방 전체의 저항에 있어서도 큰 승리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러시아 지도자가 여러분이 생각하길 원하는 것만큼 결코 멀리 뻗어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합니다. 파신얀은 이 투표가 아르메니아의 중요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지역의 번영과 협력을 위해 투표했다고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2018년에 크렘린 친화적인 옛 정부에 맞서 평화로운 봉기를 이끌며 집권한 전직 언론인 파신얀은 그 이후로 줄곧 푸틴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는 푸틴에게 러시아의 영향력 전술이 통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나라들에서도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8년 동안 파신얀은 유럽연합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더 긴밀한 관계를 모색해왔습니다. 그는 또한 더 가깝고 통합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역사적 라이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푸틴은 통합을 싫어합니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분열을 이용하는 러시아의 주요 전략이 무너집니다. 6월 8일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자국을 러시아 영향력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이끄는 지도자 뒤에 여전히 단결해 있음을 러시아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르메니아의 큰 승리인 만큼 일부는 푸틴이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서방 세력에게 더 큰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발표된 후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은 아르메니아 국민들의 집단적 결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더 깊은 유럽 통합을 향한 변화임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대사 알렉산더 콜 역시 선거가 치러진 방식을 칭찬하며 아르메니아의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데 영국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번 결과를 환영하며 아르메니아가 서방 개혁을 따르는 만큼 유럽연합이 아르메니아와의 교류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양국 관계도 더 심화시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유럽 전체에 대해 말하자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당신이 이끈 2018년 벨벳 혁명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폰 데어 라이엔은 파신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경제적 협박 시도에 맞서기 위해 6월 4일 아르메니아에 5,8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반응들은 파신얀의 6월 8일 승리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모든 적들이 파신얀의 승리에 기뻐하는 것만 봐도 이번 결과의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관해서는 푸틴이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라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며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만 말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푸틴의 압박 전술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전술은 아르메니아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며칠 동안 그들을 흔들기 위해 사용된 경제적 협박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시도를 했으며 일부 전술은 특히 더 은밀했습니다. 5월 29일 보도에서 로이터는 러시아가 친러시아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표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들과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른 것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 외에도 러시아는 훨씬 더 노골적인 방법을 택해 수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러시아인을 선거에 투표하게 하려고 아르메니아로 이송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이터가 인터뷰한 정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이 계획의 비용을 산정했고 10만 명의 유권자를 이송하는데 5천만 달러가 들 것으로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중순까지 러시아는 이 이주 유권자들을 선거 전에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기 위해 지역별 할당량까지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계획을 실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푸틴은 졌고 파시냔이 이겼으니까요. 러시아는 푸틴이 투표를 혼란스럽게 만들길 바라며 아르메니아를 국민투표로 몰아넣으려는 모호한 위협으로 압박했습니다. 4월 초 푸틴은 아르메니아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아르메니아가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파시냔에게 직접 경고하며 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두 곳 모두와 관세 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포함된 느슨한 경제 블록입니다. 이 연합은 2015년 설립되어 회원국 간 자유무역과 노동력 이동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러시아는 이 그룹을 지배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의 경고는 만약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의 뜻과 다르게 투표하여 유럽연합에 더 가까워지려 한다면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이 연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푸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러시아를 배제하고 더 큰 연합에 가입하며 기존 연합의 접근권을 잃는 대가를 치르는데 국민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방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산벨 카라페티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그는 친러시아 성향 강한 아르메니아 정당 대표로 이번 선거에서 2위를 했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푸틴의 충견이 될 준비가 된 친크렘린 성향인 그 남자의 저택에서는 분노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전에 여러분은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권력의 움직임과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고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세요. 아르메니아 선거 이후 카라페티안은 자신의 거대한 저택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현재 자국 정부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카라페티안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한 그는 앞으로는 몇 주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벽 안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카라페티안은 선거 결과가 수치스럽다고 분노하며 자신의 팀원 70명이 구금되고 선거 기간 동안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선거 당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투표 집계가 중단되고 관계자들이 다음날 오전 9시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결과가 매분마다 떨어지자 그 낙선 후보는 그들이 개표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라페티안이 지금 주장하는 이러한 혐의나 선거 부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메니아 대표 친러 정당 지도자가 선거 결과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협박, 허위 정보, 이주민 유권자 전략으로 그가 또 한 번 이득을 볼 기회를 줍니다. 푸틴은 침묵했지만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러시아 지도자를 대신해 아르메니아 선거에서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모호한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페스코프, 당신이야말로 다른 나라의 불공정 선거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치하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선거 위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바로 당신일 겁니다. 아르메니아 선거 위반의 유일한 증거는 러시아가 수개월간 선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 한 시도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럽 평의회는 아르메니아의 선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선택권을 가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체포와 러시아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 자체는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확실한 기반을 제공하는 개정된 선거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평의회는 밝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이번 선거를 투명하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라페티안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이 그와 그의 정당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겨줬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허위 정보가 배후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지도자 지망생들의 정책과 메시지 중 어느 것도 아르메니아 국민들에게 충분한 매력을 주지 못해 그들의 선택을 바꾸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카라페티안이 내세운 것은 진부한 민족주의와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약속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성부를 신설하자는 이상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카라페티안은 이 아이디어가 아르메니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힘없는 실패로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질문입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결정했고 파시니안은 여전히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타격을 입었지만 앞으로도 아르메니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정책센터는 이 점을 지적하며 아르메니아가 서방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즉각적으로 끊을 수는 없다고 언급합니다. 파시니안은 득표율이 50%에 못 미쳐 아르메니아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과반수에 미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악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파시니안이 헌법에 남아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모호한 영유권 주장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면 이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아르메니아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며 푸틴은 파시니안의 이번 임기 초반 몇 달을 원래보다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 이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무시할 순 없지만 푸틴이 위협을 크게 느끼는 건 변화의 바람이 아르메니아로 향하고 있음을 러시아 지도자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언급했었죠. 그 나라는 터키와 함께 아르메니아와 갈등 관계에 있으며 이는 크렘린의 불길에 연료를 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만과 분열에서 번영합니다. 국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생기는 혼란을 러시아는 좋아하는데 그 혼란이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앞으로 몇 년간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핵심 조건을 계속 고수하면 아르메니아와의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말하듯 지금은 서방과의 통합을 더 심화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7월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은 터키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미국 등 주요 국가 정상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회담은 경색된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네기 재단은 무역과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파시니안의 승리가 아르메니아 정상화와 러시아 영향력 축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움직임은 푸틴이 결코 보고 싶어하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르메니아가 푸틴의 왜곡된 정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파시니안은 승리 연설에서도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이 평화와 번영, 지역 협력을 선택했다고 밝힌 자리에서 총리 파시니안은 이 선택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파시니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푸틴이 아닙니다. 파시니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지를 받으며 트럼프는 그를 훌륭한 친구이자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나쁜 신호입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가장 큰 타격은 유럽연합의 아르메니아 회원국 승인일 것입니다. 파시니안 정부는 아르메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절차 시작을 위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아르메니아 환영 의사를 밝힌 약 1년 후입니다. 아르메니아 중대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폰 데어 라이엔과 유럽 이사회 의장 안토니오 코스타 역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제도적 통합, 안보 협력, 경제 현대화, 연결성, 투자, 정치적 지원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가 EU 기준에 더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유럽정책연구센터는 이를 지적합니다. 모든 징후가 아르메니아가 EU 가입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U가 가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새로운 동맹을 얻을 뿐만 아니라 푸틴이 강압과 허위 정보를 통해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을 통제하려는 목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푸틴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지만 푸틴의 진짜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는 다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동맹국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침공 자체로 이미 서방 세계에서 자신의 나라를 왕따로 만들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까지 이뤘습니다. 이 세 주요 동맹국 덕분에 러시아는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 관계를 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불과 몇 달 전, 러시아는 또 다른 손실을 떠안아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헝가리, 즉 유럽연합 회원국이자 아마도 러시아의 유럽 내 최대 동맹국이었던 헝가리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이 물러나고 헝가리에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로써 푸틴은 자신의 꼭두각시로 EU 조치를 막을 수 있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영향력이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선거는 전 세계의 모든 조작과 허위 정보로도 푸틴이 지정학적 강자의 역할을 하려는 쪼그라든 새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입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의 외교적 균열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렘린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할 것입니다. 크렘린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서방에 점점 더 가까워지다가 이제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책략이 또다시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이런 붕괴를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전 동맹국들이 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그에게 그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무역 동맹이자 외교적 완충지대로 믿었던 나라가 이제 러시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푸틴도 이를 압니다. 그는 아르메니아가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의존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즉 아르메니아의 상실부터 푸틴의 지정학적 영향력 붕괴까지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푸틴은 침공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다른 곳에서는 통제력을 잃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토와 러시아의 국경에서 어둡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패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의 병사들이 무더기로 죽어가는 와중에도 푸틴은 앞으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칭 황제인 푸틴은 나토와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으며 나토 동부전선에서의 러시아의 행동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리석음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또다시 패배할 다음 전쟁을 위해 무너진 러시아 군대가 준비되고 있고 러시아 지도자의 광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광기입니다. 이제 러시아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기보다 자신의 업적에 집착해 이런 미친 행동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와의 국경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위성사진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6월 10일 보도에서 스웨덴의 SVT는 러시아가 핀란드와의 국경 전역에 수천 명의 병사를 위한 막사와 탄약, 저장시설, 그리고 긴 줄의 군용 차량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이 완료되었고 수치가 나왔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가 국경에 8만 명 병력을 배치할 준비를 한다고 예상합니다. 핀란드 육군 참모총장 파시 발리마키는 이것이 과거 러시아가 그 국경에 배치했던 2만 명의 병력에 비해 엄청난 증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광기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그들의 군대를 날마다 약화시키는 전투에 휘말려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강대국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SBT는 러시아가 스웨덴과 핀란드 근처에 총 8개 사단의 병력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나토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웨덴과 핀란드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나토 내에서의 활동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토 국경 이 지역에서의 인프라 구축만이 푸틴이 지시한 전부는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NRK는 별도의 보도에서 러시아가 노르웨이 영토 근처에 추가로 17,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인프라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성사진들은 나토 전체 동부전선에 걸친 러시아의 대규모 증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막사, 장비, 차량, 창고를 마련하기 위해 광대한 숲이 베어지고 오래된 건물들이 불도저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특정 기지는 노르웨이 인근에 있으며 도착 전 17,000명 병력을 위해 확장 중입니다. 그 병력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중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푸틴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이 러시아의 위협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노르웨이의 대응은 핀마르크 여단을 창설하는 것이었고 이 여단에는 5,000명의 병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단이 완전히 갖춰지는 것은 2033년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대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나토는 나토의 동부 측면에서 푸틴이 계획하는 일에 대비해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RT는 러시아의 현역 군인이 현재 15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많은 병력이 우크라이나에서 복무 중이거나 예비군으로 대기하며 교체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자신이 치르고 있는 전쟁을 넘어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자국의 승리가 불가피하다고 믿으며 73세임에도 자신이 나토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혀 보장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전체 인프라 분석을 통해 푸틴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프라우다지는 러시아가 나토 국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인프라를 어디에 건설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합니다. 노르웨이에 영향을 미치는 막사와 집단 시설들은 라플란드에서 약 10km 떨어진 파첸가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경에서 러시아가 페트로사부츠크와 사파노에 건설 중입니다. 핀란드 국경에서 약 70km 떨어진 키릴로브스코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베케에 위치한 러시아의 기존 기지인 칸달락사의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의 프스코프주 루가에서도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과 접한 칼리닝그라드 월경지에서도 러시아는 발티스크의 기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푸틴이 나토의 문턱에 배치하려는 병력 수는 1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보유한 현역 병력 4만 9,600명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노르웨이의 현역 병력 33,440명을 합친다고 해도 푸틴이 이 세 나라의 국경에 구축하려는 병력과 맞설 만한 동등한 전력을 제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세 나라와 발트 3국 폴란드는 모두 러시아의 계획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허세나 빈 협박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토마스 닐센 스웨덴 군 정보국장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협입니다. 라고 말하며 집단적인 분위기를 요약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 언젠가 나토와의 대규모 충돌에 대비해 전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 국방참모총장 에릭 크리스토페르센은 러시아가 발표한 규모로 병력을 늘리고 영상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노르웨이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러시아가 인프라를 구축 중이지만 그 시설에 배치될 병력이 나토 국경에 아직 집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며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프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끝난 후 시작하고자 하는 전쟁에 러시아가 대비하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끝낼 수 있다면 말이죠. 푸틴이 바라는 세계에서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발트 3국 국경에 집결하는 병력이 11만 5천 명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곳엔 11만 5천 명의 숙련된 병사들이 있어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국가들이 자국 쪽 국경에 증강하고 있는 훨씬 소규모의 병력들은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아남은 러시아 병사들만큼은 아닙니다. 이 점이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우려를 줍니다. 미비타니 씨는 이들 국가 관계자들이 러시아가 병력 증강 시 냉전 시절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 12월 러시아는 나토 국가를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이를 명시한 법적 합의에도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러시아입니다. 2022년 1월 NPR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면서도 미국 정보당국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달 뒤 러시아가 공격했습니다. 푸틴은 한 가지를 말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오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법적 합의가 자신을 막도록 내버려둘 사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나토 동구 국가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제기하는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은 낮다고 발트해 국가들과 폴란드의 나토 사령관인 브라이언 닐슨 소장이 주장합니다. 닐슨은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상황이 잠시 멈추면 위협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아쇠를 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평화가 선언되거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수만 명의 병력이 나토 국경에 몰려들 것입니다. 러시아가 인프라를 짓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푸틴은 분명 계획이 있고 협박이든 나토와의 전면전이든 이 인프라를 쓸 의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푸틴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암이 유럽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사시설도 그 증상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모르는 건
이 암이 효과를 내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패배 중입니다. 나토의 문턱에 어둠이 드리웠지만 푸틴은 러시아가 또다시 질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군비 증강은 겁주기 위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모든 영상에서 헤드라인 뒤의 진실을 밝혀 전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구독하셔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러시아암이란 표현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SVT가 사용하는 용어로 러시아가 결코 나토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방어적인 군대를 구축하겠다는 모든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냅니다. 이 용어는 러시아 정치학자 세르게이 카라가노프의 발언을 가리키며 러시아 고위층의 나토에 대한 진짜 인식을 보여줍니다. 카라가노프는 집단 방위기구 자체가 암이라고 주장하며 나토는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다고 합니다. 이 암은 전 세계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러 곧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명백한 위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위협을 통해 카라가노프는 유럽을 괴롭히는 암이 러시아임을 드러냅니다.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려는 계획과 인프라 구축만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 국경 병력 증강, 하이브리드 전쟁을 결합하면 모스크바가 나토에 대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월 3일 기사에서 엘파이스는 유럽연합이 러시아 내에서 종종 나치와 동일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유럽에서 평화로운 잠이 끝났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는 국가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정기적으로 나토 영토에 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공격용 드론이 루마니아 주거 건물에 충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사보타주가 늘고 있으며 러시아 지시에 따라 요원들이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재래식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토를 약화시키고 집단 방위동맹 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나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한 남자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이럴 때 어리석음엔 한계가 없다는 말이 들어맞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푸틴이 유럽을 향한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만큼 러시아군이 충분히 남는 포괄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실제로 러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 러시아가 정말로 나토와의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손실 수치만 봐도 러시아 군대가 2022년 2월 푸틴이 전면 침공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방어는 138만 명의 러시아 군인 1만 2천 대가 넘는 전차, 거의 4만 4천 문의 포병 시스템, 그리고 약 2만 5천 대에 달하는 장갑차를 격파했습니다. 이 모든 장비는 푸틴이 선호하는 소모전에서 매우 중요한 장비들입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2차 세계대전 전술을 현대전에 적용하며 대규모 손실에 무심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지속 불가능하고 나토와 맞서면 치명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인내 신화가 여전히 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스칸디나비아와 발트 국경의 군사 증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기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러시아가 승리를 선언하기 전에 아직 이 한 나라의 80%가 남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주요 지역에서 공세로 전환하여 러시아가 몇 달 동안 영토를 순손실하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5월의 전쟁 연구소가 우크라이나가 그달에 앞섰다고 밝혔을 때였습니다. 원측이 실제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영토만을 계산했을 때 그 규모는 281.1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여겨지는 쪽에서 보여야 할 수치가 아닙니다. 최선의 경우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4년간의 소모전, 이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 더 큰 부담이 되어 러시아가 뚜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것은 정복이 아니라 자기 파괴의 전쟁입니다. 또한 현재 나토 국경의 11만 5천 명 병력 증강을 보면 푸틴이 러시아가 나토와의 불가피한 패배를 앞둔 전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미친 짓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네요. 이게 푸틴다운 행동입니다. 나토와 러시아를 비교하면 이게 더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먼저 공격하고 그 공격이 나토 조약 5조를 발동시켜 나토의 모든 전력이 대응하게 된다면
러시아에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스테이티스타에 따르면 나토는 중요한 모든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보다 약 3배 많은 병력과 5배 많은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며 더 우수한 공군 체계를 갖췄습니다. 해군 역시 2,000척 이상 많은 군함과 잠수함을 자랑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에 접어든 지금, 나토는 전차 보유 대수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12,299대의 주력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5,630대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숫자 경쟁에서 나토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정은 나토가 모든 전력을 러시아에 동원하고 미국이 미래 전쟁에 적극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나토 탈퇴 가능성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나토 내에는 긴장이 존재하지만 미국의 나토 대사 매튜 휘테이커는 6월 11일에 고조되는 갈등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생각은 없지만 국방비 증액과 유럽의 자주 방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숫자 싸움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전력을 다하지 않더라도 보유한 전력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만 투입해도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군사력에 끼친 영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최정예 병력 대부분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소모됐습니다. 150만 명의 군대가 대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피해 도망치는 것 외에는 거의 훈련이나 전문성이 없는 겁에 질린 징집병과 자원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차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약 5,000대 전차는 소련 시절의 재고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드론과 대전차 무기에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된 소수의 현대식 전차가 합쳐진 잔존 전력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문제입니다. 전력을 강화하는 것과 튼튼한 기반 위에 쌓는 것은 다릅니다. 모래 위라면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 굴욕에 이어 또 패배를 자초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크라이나의 80%가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러시아의 진격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푸틴의 손주들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토에 대한 공격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토 역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동부 세기 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 푸틴이 러시아의 최근 군사 증강으로 위협하려는 전선 전체에 걸쳐 육상, 항공, 해상, 우주,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이 이니셔티브가 영공 초기에서 본격적인 방어 태세로의 전환임을 주장하며 러시아의 공중전 시도에 나토가 대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발트해 지역에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발트 방위선 구상에 협력합니다. 용치장애물, 울타리, 요새화 등 국경 방어 시설이 주로 있지만 이 방위선만으로는 발트 3국, 이 러시아와 단독으로 싸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이 방위선은 러시아의 침공에 나토가 전면 대응에 나설 시간을 벌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의 허를 찌를 수 있다고 여겼던 것처럼 나토를 방심한 채로 잡을 수는 없다는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도 6월 11일 RBC 우크라이나에서 보도된 소식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루마니아에서의 러시아 드론 공격 이후 나토가 드론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치들은 유럽 드론 전쟁을 현실화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현재 적인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미래에 벌이려는 전쟁에 대비한 그 진영 안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푸틴, 이 싸움에서 당신은 패배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부전선에 11만 5천 명 병력 주둔 인프라 구축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러시아는 확실히 전투를 준비 중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 침공을 부인해도 러시아와 나토 국경에서는 분명히 어두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기 원하는지와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는 매우 다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영토를 계속 잃고 있으며 지난 4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크라이나 장악에 조금도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이미 러시아보다 크고 강력했으며 점점 더 강해지며 자체 방어를 적극 준비 중입니다. 푸틴은 자국을 또 다른 전쟁으로 모모하게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리석음입니다. 푸틴이 원하는 전쟁은 또 그가 패배할 전쟁입니다. 네이토 국가들이 동부 측면 방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국경 방어선이 구축되고 있고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새로운 지휘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밀리터리 쇼에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